119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 유도며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2월 첫째 주 KBL 롬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동규님이 올 시즌 한 경기 득점 1위한 션농이 됐는데, 자, 이동환 기자님 기분이 어떤가요? 예, 그렇죠. 지지난주였죠, 정확하게는. 네. 예, 션농이 한 경기 43점을 네. 폭격을 하면서 예, 올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네. 예,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네. 예. 좋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션농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미 뭐 거의 뭐 다들 아시는 것 같아서. 예. 아유, 현장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자, IJRU라고. IJRU. IJRU라고. IJRU. 예. 빅스가 못해가지고 좀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자, 자 주목 포고 일어서님이 송교창이 지금 4번 위치로 쓰이고 있는데 우려가 됩니다. 4번을 볼 수 있는 3번을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송교창의 4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지난 시즌까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많았어요. 저도 이 이제 주목표고 일어서님 말처럼. 근데 이번 시즌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KCC가 1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지금 이제 KCC 쪽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송교창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 4번 수비에 되게 부담이 많았다. 근데 이게 계속 하면서 적응된 것도 있고 본인이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렇게 뭐 두려워하는 게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현대모비스 함지훈과 매치업이 될 때 송교창이 진짜 힘들어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거의 떨쳐냈어요. 오히려 이제 송교창이 4분으로 뛰면서 KCC 그 특유의 어떤 역습 이런 것도 좋고 스페이싱도 잘 되고 저는 그래서 송교창 4번은 물론 약점은 있지만 메리트가 지금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포고 일어서님이 말씀하시는 게 송교창 개인으로 볼 때 실링을 높이기 위해서는 3번을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송교창 개인에게? 네, 네. 그렇죠. 뭐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시즌인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교창이 의외로 이제 3번 수비가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제 포워드들 또는 가드들에서 스위치를 할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따라가는 힘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번 수비를 해야죠. 당연히 대표팀에서 해야 되고 소속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4번 수비 나쁘지 않은 거는 일단 현상만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버티는 어떤 힘 소모는 되는데 이제 활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비축분을 공격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번 수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있으니까 3번 수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3번 수비가 되면서 4번 수비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벌크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순간 스피드 이런 부분 뭐 여전히 좋으니까 아마 3번 수비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다는 거는 경험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죠. 나오는 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우리 션동환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4번으로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이 선수 실링을 높이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농구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3번 쪽으로 가는 그 부분도 습득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자, 김현수님이 위디를 교체하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 30경기 지난 다음에 교체하면 자가격리 시간은 적응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0월 휴식기에 교체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제프 위디는 이미 뭐 12월부터 교체 루머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위디가 그 보장된 계약이 다 끝나는 시점이어서 오리온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데빈 윌리엄스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위디의 교체 시기와 연관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오리온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주님이 소통부재 리그와 대표팀의 소통부재 답답하다 답답해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핫이슈로 찍었던 대표팀 논란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고 또 이제 이도 기자 계속 이제 취재 통해서 또 기사도 쓰셨죠. 예,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팀 뭐 선발할 때 제일 중요한 대표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리그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표팀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 정도라 그러면 거기에서 맞춰서 리그가 될 것인가. 대표팀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리그,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협상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좀 근데 이제 협회가 지금 협회장이 바뀌셨죠. 그렇죠. 예, 예. 부산 지역의 어떤 기업가 분으로 바뀌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그분이 이제 KBL 총재 그리고 WKBL 총재하고 또 나름 이제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A 대표팀에 관련해서 이런 소통 문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틀담님이 그 KBL 시즌 중에 이 코로나 시국 때 어떻게 국대 선발을 해야 되느냐, 국가대표팀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 코로나는 계속 가는 거니까 또 언제 완전히 해결될지 모르니까 이제 어떤 방안을 직접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건데 첫 번째가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먼저 국대 예비 명단 24명 네. 그리고 기아 선수 라거나는 이제 기아 선수니까 고정으로 놓고 라거나 소속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은 예비 명단 중에서 스스로 한 명씩 이제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이 선수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직접 고르는 거죠, 팀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포지션 균형을 염두해서 예비 명단 중에서 대학 상무 선수로 나머지 2명 선발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 국대 예비 명단 24명 선발을 왜 안 했는지 저도 의문이고요. 이건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론 추이를 갖다 좀 봤으면 좀 더 스무드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2명을 바로 뽑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부분이고 24명을 얘기를 해놓고 하면은 좀 더 스무드했을 텐데 저는 이 지금 논란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논란을 안 만들 수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 협회의 무능력함이 터지고 거기에서 그 감독들이 뭐 밑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위에서 수면으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24명 선발에서는 저는 긍정을 하고 기아 선수 라거나 고정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소속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은 스스로 예비명단에서 한 명 채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어. 포지션별 불균형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거는 이제 김상익 감독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학 상무 선수 나머지 2명 선발 뭐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 원샷님이 또 국가대표팀 얘긴데요. 지금 국가대표팀 그 이제 귀국 후에 격리 기간 단축 방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리그 자체를 일주일만 더 뒤로 미루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혹시 뭐 안 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제일 좋죠. 그만큼 미루면은 뭐 이제 이런 논란도 없고 되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제 각 구단의 어떤 홍구장이 그 구단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 거고 이 어떤 대관과 관련해서 시즌 전에 미리 기간을 협의를 해놓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리그 일정을 미루게 되면은 그걸 다시 다 협의해야 돼요. 맞아요. 그 스케일 꼬여버려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꼬이죠. 그리고 플러스로 시즌이 끝나면은 플레이오프까지 다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FA 관련해서 또 일정도 있고 다른 어떤 비시즌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KBL의 어떤 1년 플랜 자체가 기본 플랜 자체가 완전히 다 변동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되게 좀 쉬워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되게 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범준 TV님이 피바의 압박이 결국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요? 피바도 이런 팬데믹 현상에 약간의 대비책을 만들어주셨어야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저 말이 맞죠. 그러니까 피바도 문제인데 지금 아시아 농구연맹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원래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굉장히 흑막이 많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막이 많고 심판 관련해가지고 판정 논란도 엄청 많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행정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피바라기보다는 아시아연맹 이쪽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몇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판정 관련해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최근에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있어요. 피바 때문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도 우리랑 똑같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어떤 안전을 위해서 선수들을 11월 예선에 차출을 안 했어요. 대회 참가를 포기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한 2억 정도의 벌금을 받고 이번에 나오면 반으로 줄여줄게. 거의 똑같아요. 우리랑 상황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캐나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 NBA 토론토 랩터스 감독, 닉 널스 감독이고 캐나다는 뭐 스티브 내시 막 이런 인물들이 짱짱하게 있거든요. NBA 선수 아버지가 회장으로 이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피바에 항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제소 관련해서 중재 관련해서 제소도 한다고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소를 하는데 만약에 제소를 하게 되면 거의 100% 승리를 합니다. 캐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캐나다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를 좀 뭐랄까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 또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안타까움도 있고. 네, 네, 협회의 무능력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리온, 그리고 전자랜드, 그리고 삼성, 그리고 SK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주전에서 1승 1패, KT에게 승리를 거뒀고 SK에게 패했어요. 예, 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SK전에서 너무 대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7연승 달리다가 SK전 패했잖아요. 예, 또 현장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동혁 기자? 갔었죠. 예,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이 경기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느꼈는데 첫 번째는 서명진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플레이오프 때 스텝업이 확실히 안 되면 PO 때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뭐 현농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그 현농도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불안하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높이가 있고 위력적이긴 해요. 근데 승부처에서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큰 경기를 봤을 때.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SK의 전략은 그거죠. 서명진과 현농을 둘을 막자. 나머지는 줘도 된다. 그리고 SK 3점슛이 부부북 터졌죠. 그래서 뭐 전반에 60점 넣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럼 거기에서 1, 2쿼터 때 대응을 전혀 못했는데, 이 부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면.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서명진이 압박에 대해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현농이 더블팀 속에서 뭐 밖으로 빼준다든가 하면 자기가 타일러 데이비스처럼 넣던가, 그러면서 뭔가 이제 흐름을 끊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더 심할 거고. 그렇죠. 이게 팀워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농구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서 SK 어떤 그런 전략 전술. 그러니까 문경 감독 경기 전에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서명진과 현농 둘을 맡겠다. 그 나머지는 뭐 득점을 하든 말든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두 선수가 이제 전혀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재학 감독한테 물어봤죠. 상대가 압박을 할 때 가드진이 많이 좀 힘들어한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숙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명진이나 이현민의 어떤 탈압박을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2, 3, 4번이 그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명진이나 이현민이 계속 볼을 드리블할 수밖에 없었고, 고립되면서 고립되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거니까 2, 3, 4번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원활할 수 있는데, 근데 경기 내내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덜컥거릴 거고 분명히. 그 2, 3, 4번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 좋지 않거나 좋은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은 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확실히 100%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피어 때는 그런 게 더 심해질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 3, 4번이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해도 궁극적인 어떤 대안은 결국에는 서명진이 스스로 그거를 깨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현대모비스가 지금 사실 연승 기간 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뭐 무섭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은, 사실 진짜 이제 지금 SK전에서 드러났다시피 서명진, 현농이 묶이면은 어떤 또 다른 세 번째 공격 옵션, 어떤 믿을 만한, 왜냐면 최진수가 잘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떤 수비적인 부분이지 공격적인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준범도 아직은 폼이 정상적이지 않고, 김민구도 아직은 조금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지금 현대모비스 SK전 통해서 좀 확인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좀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풀전력에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현대모비스가 7연승 한 거는 뭐 예상 외로 진짜 잘 싸웠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렇죠.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실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인 것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윙 자원이 되게 풍부해졌어요. 뭐 이동현 기자가 한 2주 전쯤에 이 현대모비스 두터워진 어떤 로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정말 놀랍다, 많이 바뀌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서명진, 이현민, 뭐 가드진 쪽에 있으면 최진수, 김민구, 기승우, 김영현에다가 전주범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상무 전역 후에 좋은 모습 보여준 정성호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 시즌은 활용도가 높진 않을 건데, 지금 신인 이훈
이우석이 지금 2군 훈련에 합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팀 휴식기 때 1군 훈련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고 지금 구단에서 나온 얘기는 3월쯤에 한번 1군 무대 데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우석이 예상외로 좋으면 이우석이 스위치 멤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로테이션을 그렇죠. 포함시킬 그러니까 수 있죠. 최진수 같은 역할을 약간은 그러니까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를 할 수가 있죠. 장신자원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일단 뎁스 자체는 확실하게 높게 가져간다. 다만 이제 이동현 기자가 아까 언급했던 어떤 문제들은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리온이 주간승 2승 1패, 전자랜드 승리, 삼성 승리를 했고 KCC전 패배를 했는데 아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를 할 때 KCC 그쵸. 이제 뭐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요. 이대성과 라그나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오리온이 계속 이제 그랬더니 빅라인업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KCC전을 현장에서 또 봤는데 네. 또 KCC전이 또 기자석과 코트가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 KCC 스몰 라인업과 너무 대비돼서 더 진짜 눈에 띄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오리온은 이승현, 이종현, 위디 이 트리플 포스트 자체를 썼을 뿐만 아니라 네. 이종현이 나가면은 그때는 또 박진철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승현, 박진철, 위디 혹은 뭐 위디가 로슨으로 바뀌는 이 트리플 포스트를 유지를 했고 이제 어떤 라인업도 썼냐면 허일영, 로슨, 이승현, 박진철이 다 같이 뛰는 라인업도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가담면 네. 정말 2대전까지 가면 네, 2대선까지 들어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오리온의 빅라인업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비판을 했었잖아요. 수비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예, 수비 범위 자체가 좁고 로테이션 어떤 활동량도 떨어지고 이거를 어떤 장기적인 카드로 가장 힘들고 어떤 요소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에 쓸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은주 감독은 일단 계속 테스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좀 더 예, 봐야 된다고 보고 왜냐면 KCC전 같은 경우에 KCC는 스몰 라인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KCC가 유리한 측면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빅라인업을 쓰게 되면 KCC도 높이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뭔가 그 라인업을 조정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태니까 KCC전에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대성, 허일영, 로슨, 이승현 여기에 뭐 박진철 또는 이종현까지 가면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한 명이 미친 활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트리플 포스트를 서게 되면 활동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걸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대성이나 이승현이 하게 되면 공격적에서 효율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이제 딜레마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자 외국인 선수 지금 데빈 윌리엄스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가 좀 오리온에서는 전력의 어떤 엑스펙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위권에 요동을 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한 지지난주쯤에 그 울산 원정에서 강은주 감독이 이제 외국 선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위디를 바꿀 수도 있고 로슨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데빈 윌리엄스가 온다는 걸 이미 좀 많이 쫙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측 이서연 강은주 감독님 실현은행 정상희 감독이 항상 그러시죠. 양측 이서연 네. 대표적인 어떤 숨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두 분이시죠. 네. 근데 그래서 이 데빈 윌리엄스의 몸값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로슨이 25만 달러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위디가 바뀐다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데빈 윌리엄스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몸값과 어떤 평가 자체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좀 이렇게 볼 때 일단 그 데이터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데빈 윌리엄스 94년생 아직 뭐 젊은 딱 전성기 들어가는 나이고요. 2m 6cm의 빅맨입니다. 근데 프로필 신장보다는 좀 크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뭐 맨발신 한 2m 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여러 리그를 뛰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중국 리그 장수 드래곤스에서 뛰었고요. 14경기 뛰었고. 장수하겠네요. 예. 예. 미안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데빈 윌리엄스 부럽습니다. 네. 예. 우리는 왜 맨날 부러워야 돼? 우리는 왜 맨날 스틸 엉그리하고 왜 맨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우리는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우리 2류잖아요. 예. 자각하셔야죠. 우리 2류예요. 예. 어떤 사람도 3류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부러운 데빈 윌리엄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장수 드래곤스에서 평균 15.8분만 뛰었어요. 이게 백업 외국 선수였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평균 12.9점에 8.1리바운드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선수 이렇게 보면 이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곽에서 어떤 공격 능력 별로 없어요. 근데 골밑에서 엄청 전투적이다. 에릭 탐슨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더 크고 강한. 그렇죠. 근데 에릭 탐슨보다 좀 더 정제된 느낌? 근데 그런데 거칠어요. 거칠고 그리고 이건 좀 봐야 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골 밑에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풋백 득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해요. 왜 잘하냐면 일단 자기 몸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서 전투적인데 KBL은 지금 하드콜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울이 불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근데 단 손을 좀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격적 파울이 불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골 밑에서 몸싸움 도중에 뭔가가 이제 그 리바운드 잡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좀 잘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피켓롤을 그럼 했을 때 성공률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 밑에서 어떤 메이드 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거칠어요. 그쵸. 살짝 좀 거칠어요. 예, 좀 투박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끝 감각 그리고 이제 어떤 림 근처에서 마무리할 때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기술적인 부분, 손목이나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게 좀 되게 뭔가 그냥 올려놓는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들 로스는 보면 이제 농구를 이제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현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살짝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느낌. 맞아요. 데빈 윌리엄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또 패싱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뭐 자신 쪽에 뭐 더블팀이 오거나 순간적으로 수비가 몰렸을 때 어떤 코트를 보는 어떤 비전 자체가 되게 넓더라고요. 반대편 사이드로 길게 크로스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시야가 좋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공격 리바운드 부분 언급하시는데 저도 이게 되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 많이 잡는 선수 중에 문제를 드러내는 케이스가 뭐냐면 공격 리바운드 잡고 공격 리바운드 잡으면 당연히 리바운드 하러 다 선수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 수비수들이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시야가 좁고 급하고 센스 떨어진 선수들은 그냥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긁히기도 하고 그냥 계속 실패하고 그냥 그 세컨 찬스 포인트를 날려먹는데 이 선수는 어떤 그런 침착함과 시야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될 것 같다. 이 선수의 그리고 가장 큰 저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무게 중심 자체가 낮아요. 좀 낮아서, 그리고 스피드가 엄청 좋아요. 동급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서 뭐 드리블을 치고 이제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메이드는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비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해치를 했다가 백할 때 어떤 동작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 힉스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는 또 오리온의 또 그 숙제로 남아있겠지만 어쨌든 기능은 그런 이제 좋은 기능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뭐 이제 크게 보면 결국엔 파워와 기동성을 겸비한 그렇죠. 타입이기 때문에 신장도 그래도 큰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격 리바운드 득점, 제가 예전에 SK 한 3주 전에 말씀드릴 때 안영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어떤 농구에서 이쁜 득점 말고 그런 어떤 더러운 득점, 터프한 득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러워. 그렇죠. 근데 정말 이 이제 데빈 윌리엄스는 더러운 선수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이승현, 이대성 어떤 수비 활동량 방금 언급하시면서 이 둘이 어떤 수비에서 부담이 커지면 공격에서 또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데빈 윌리엄스가 그런 어떤 더러운 득점을 챙겨주기 시작하면은 이승현이 뭐 미들 점퍼 던졌는데 이렇게 미스됐다. 그럼 데빈 윌리엄스가 잡아서 메이드를 해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이승현, 이대성의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위디가 사실은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위디가 사실 그걸 못했어요. 사실은 신장이 크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을 때 기본적으로 몸이 이제 말랐으니까 밖으로 밀려나오면서 잡고 그게 풋백 득점으로 바로 연결 안 되고 그냥 밖에 빼서 다시 공격 세팅하고 그렇죠. 흐름이 끊어지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컨 찬스 공격의 위력 자체가 약해지고 옵션도 적었던 거예요. 근데 데빈 윌리엄스는 그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이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위디를 이제 바꾸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빈 윌리엄스가 사실은 이건 강울준 감독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원래부터 노렸던 선수예요, 오리온이. 그래서 비시즌 중에 데빈 윌리엄스를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선수인데 데빈 윌리엄스가 중국 가겠다라고 해서 제프 위디로 선회를 했다고. 저는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은 제프 위디 막 교체 논란 불거지고 그럴 때 데빈 윌리엄스를 꾸준히 체크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선수가 중국에서 있었던 이 장수 드래곤스가 최근에 약간 성적을 약간 포기하고 투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데빈 윌리엄스가 혹하니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옳았구나. 드디어 때가 왔다. 핑미 핑미 핑미. 네, 핑미죠. 마치 제가 세정이를 뽑았듯이. 네, 제가 김세정 양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굿즈도 있고. 그렇죠. 네. 제가 세정 양을 뽑았듯이 이제 오리온도 데빈 윌리엄스를 탁 픽업해서 이렇게 데려왔다. 이렇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이 선수. 어떤 모습을 저는 이제 좀 그랬던 게 뭐냐면 강호준 감독이 좀 클래식한 농구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대 공격을 하고 이렇게 밖으로 빼주 이게 맞는데 강호준 감독이 트리플 포스트를 서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골 밑에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그런 이제 클래식한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데빈 윌리엄스가 사실 거기에 딱 맞는 카드 중에 카드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이대성과 이승현이 기본적으로 내외각을 다 이렇게 하니까 제프 위디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리온이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객관적 전력을 높이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팬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전자랜드 이번 주 1승 1패 기록했고요. 오리온의 주중 경기에서 졌지만 이제 어제죠. LG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5할 승률 계속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정효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월 초부터 어제 같은 경우 진짜 정효근이 그냥 하드 캐리했어요. 네. 예, 4쿼터에 사실 전자랜드가 2점 뒤진 상황에서 4쿼터를 맞이했는데 정효근이 2대2 공격 통해서 풀업 점퍼 계속 이제 성공하고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그냥 분위기를 확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예. 정효근의 능력을 갖다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정효근이 들어오면서 전자랜드가 이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효근이 어떻게 메우느냐 이거를 보여준 부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자랜드가 그동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18승 17패 6인데 그 약팀에게 의외로 잡히면서 연승이 제대로 안 나오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답답한데 그게 헨리 십스, 에디 탐슨이 제대로 그 부분에서 소화를 못하게 되니까 전자랜드는 거기서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그 혀를 어느 정도 뚫어줬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효고달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효고달라.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안드레 이고달라는 약간 같잖아. 그렇죠. 다른 선수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제 제일런 브라운 같은 효일런 브라운. 효일런 브라운 좋다. 효일런 브라운. 그런 어떤 공격적인 포워드로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효근 오면 분명히 도움되겠지만 솔직히 어제 같은 모습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 풀업 점퍼 2대2 상황에서 돌파 득점도 직접 올리고 미드레인지에서 점퍼를 던지는 게 사실 제가 정효근을 이때까지 보면서 거의 그리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대2 상황에서 이제 중거리 슛 연습을 상무 시절에 계속 했잖아요. 정효근이. 그러면서 뭐 이강주 코치가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무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무 기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유동훈 감독도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미션을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본인의 노력 그리고 이제 이광재 코치 지금 이제 안양고에 계시죠. 이광재 코치 어떤 서포팅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최고의 효과를 낸 게 아닌 것이고 상무의 어떤 좋은 상무 간 좋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정효근이 들어온 거는 정말 괜찮은데 문제는 전자랜드 그러면 경기력이 확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효근 들어와서 그냥 객관적 전력은 약간 높아졌어. 근데 딱 그 정도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고 이제 게임을 좀 찾아봤는데 오리온전에서 트리플 포스트를 설 때하고 오리온전 외에는 LG전에서는 이대현과 정효근이 같이 서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는 뭐 외국인 선수 이제 헨리 심스가 있고 이대현이 있고 정효근이 있고 여기 김낙현이 있고 여기 차바이나 박찬희 뭐 이런 그렇죠. 선수들 뭐 이윤기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 시너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좀 더 많이 실험할 필요가 있는데 많이 실험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온전에서는 트리플 포스트가 부담이 되니까 정효근 이대현을 썼다가 그러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체력적 부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LG전에서는 거의 안 썼단 말이에요. 거의 안 썼죠. 근데 근간이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정효근과 이대현을 같이 쓰는 어떤 네. 라인업.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후반기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디비전에서 정효근 이대현을 세웠었나요? 예, 디비전 전에 다른 팀과의 경기였는데 제가 지금 상대가 약간 헷갈리는데 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정효근, 이대현, 심스를 같이 쓰는 라인업을 썼다가 네.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공격에서 엄청 뻑뻑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대현이 이 하이 쪽의 공간을 꽤 많이 가져가는 선수였는데 정효근이 오면서 이게 루트가 겹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공격에서 뭔가 이 약간 동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었고 수비에서 이게 정효근이 신전 대비 되게 기동성 좋고 빠른 편이긴 한데 활동량은 사실은 차바위나 이런 다른 선수들 나왔을 때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비에서도 어떤 로테이션이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바로 다음 그 디비전에서 그거를 이제 아예 포기하고 아예 안 쓰니까 이게 이제 좀 활동량이 좋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은 전자랜드가 만약에 지금 어떤 좀 좋아졌네 이상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면 궁극적으로는 정효근, 이대현, 심스 그러니까 외국 선수가 같이 서는 라인업이 시너지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돼야 메리트가 되게 세진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자랜드에서 정효근이나 이대현을 같이 안 쓰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네. 인정한다고요. 그 부분 저도 알고 있고. 근데 그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정효근이 이대현 자리에 들어가요. 그 이대현은 또 정효근이 나오면 이대현이 들어가요. 그쵸. 그 스페이싱 문제 때문에 또는 수비 로테이션 문제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서게 되면 전체적인 경쟁력 자체가 전자랜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틀 자체가. 그렇죠. 예, 이게 뭐 유동 감독이 어떤 뭐 철학과 뭐 이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플레이오프 때 가장 큰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 3명의 어떤 빅3가 섰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 뭐 차바이라든가 뭐 이윤기라든가 이런 선수들 나머지 선수들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플랜 B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을 공고하게 하고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당연히 정효근이 이제 왔으니까 지금 그렇죠. 빅3면 좀 뻑뻑해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낙현, 차바이 이렇게 스몰 라인업을 쓰는 것보다는 수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이 부분을 계속 좀 더 실험을 하고 가면서 시너지를 나오는 게 궁극적으로 맞지 않나. 근데 그런 테스트가 지난 두 경기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예. 네.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이 지금 LG한테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오리온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승 1패 기록 중인데 일단 저는 뭐 LG전 승리하긴 했지만 이 경기도 내용이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오리온전은 되게 무기력하게 졌고 삼성이 좀 계속 좀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는 아이자 힉스가 좀 현타가 온 게 좀 일찍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를 딱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당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런 이제 현타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믹스는 뭐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이 임동섭, 김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사실 삼성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래가 맞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사실 상무를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삼성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임동섭, 김준일 오면은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봤는데 지금 사실 이번 시즌 삼성의 어떤 경기 내용을 볼 때 이 두 선수는 변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힉스 선수가 수비형 외국인 선수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근데 수비가 굉장히 극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임동섭이나 김준일 선수하고 잘 맞아야 돼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하고 들어왔을 때도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와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힉스가 포워드 타입인데 또 네네.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사실 김준일이랑 이제 힉스 같이 뛰면은 김준일이 뭐 싱글 포스트 서고 힉스가 내외가 왔다 갔다 해주면 사실 스페이싱도 될 법한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면은 코칭 스태프가 조금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 쓰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어떤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말씀대로 원래대로라면 스페이싱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구성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걱정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솔직히 임동섭이
좀 너무 못해요, 좀. 너무 못해요. 네, 임동섭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한때 국가대표 슈터였는데 그때도 잘했죠. 예, 잘했는데 상무 갔다 와서는 좀 뭐 허리나 좀 이런 쪽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았다 치고 사실 이번 시즌은 되게 건강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치고 올라와야 되는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 야투율 라운드별 변화를 보니까 첫 1라운드는 괜찮았어요. 1라운드 되게 괜찮았거든요. 46.2%였는데 그 다음에 34.6%, 39.3% 그리고 4라운드 현재 8경기 정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25.8%입니다. 임동섭이라는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가 되게 달라질 수 있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주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은 되게 좋다고요.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비에서 여전히 구멍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여요. 근데 이전에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갖다가 뭐 당장 고치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좀 이제 나쁜 습관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이제 김준일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힉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스페이싱이 진짜 너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정말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이 자율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정확하게 해줘서 거기에서 김준일이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삼성이 지금 이 두 선수로 뭐를 간다? 그럼 계속 헤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팔거나 난 이럴 필요도 있다고 봐요. 사실 삼성은.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사실 이 임동석, 김준일의 뭐 배수용도 트레이드로 데려왔었고 장민국도 재계약을 했었고 이 프론트 코트 라인이 경쟁력은 사실은 리그 어느 팀과 뭐 견져도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위다 이렇게 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배수용 활용도가 되게 떨어져 있고 장민국은 그래도 자기 몫을 해주고 있는데 임동석, 김준일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은 이 팀을 끌고 가는 선수는 김동욱과 힉스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사실은 삼성이 바랐던 그림은 아닐 거거든요. 물론 김동욱이 너무 잘해주고는 있지만. 그래 김동욱 같은 경우는 뭐 내년 은퇴를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는 그런 베테랑인데. 좀 아쉽습니다. 삼성은. 삼성은 뭐 대대적인 개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SK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15승 20패 8위를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 1승 1패입니다. 자, KT에게 패했고 현대모비스의 승리가 갔다 거둬서 현대모비스전 깜짝 승리 연승 킬러가 됐죠 우리 SK가. 그렇죠. KCC 연승도 미네라스의 버저비터를 저지하고 현대모비스 아주 대파를 해버리셨어요. 우리 미네라스가 잘합니다. 미네라스가 지금 사실은 한 3라운드부터 굉장히 폼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SK가 진짜 갑자기 확 떨어질 때여서 저는 솔직히 이 가비시 타임에 좀 어떤 효과도 있다. 그 스탯은.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미네라스는 그냥 슬로우 스타터였고 이 선수는 그냥 1옵션 레벨이다 당연히. 이제 이런 평가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또 안영준 선수가 여전히 엄청 잘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제 주변 농구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영준은 최준용보다 가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동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건실함 그리고 어떤 활용도 공격에서 활용도 사고만 안 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영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결국엔 또 문제는 저희가 뭐 시즌 내내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밀원이를 어떻게 하느냐. 잠깐 그 전에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해요. 안영준이 과연 송교창이나 양우석보다 떨어지는 선수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좀 뭔가 생각이 또 나름 있으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비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미스매치 처리에서도 안영준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그래서 저는 실속으로 그냥 꽉 찬 선수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NBA 마이크 콘리가 엄청 잘했을 때, 뭐 스테판 커리라는 뭐 러셀 웨스트브룩이나 가들이 막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 콘리만 딱 만났을 때는 또 이 선수가 언더독 느낌이 있으면서 수비를 굉장히 견실하게 하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 선수 무시하시면 못해. 이제 이런 느낌인데 안영준이 사실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수비력만 보면은 그 두 명 다 사실 비교할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두 선수가 또 미안해지는데 안영준의 수비 활용도는 현대모비스가 최진수 쓰는 것
이상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SK가 문경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한 번씩 가드를 매치업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현대모비스 김국찬이 올라왔을 때 김국찬 맡긴다지, 이번 시즌은 막 서명진을 맡게 하기도 하고, SK가 사실은 스위치 수비를 되게 높은 빈도로 하는 수비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스위치 수비 기조에서 가장 위력적인 선수가 안영준이에요. 안영준은 인사이드 빅맨 힘으로 밀어내면서 막다가도 스위치에서 앞으로 나오면은 핸들러를 강하게, 자기보다 작고 빠른 선수들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냥 볼 배급 차태를 그냥 차단해버리는 어떤 그런 강력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비에서는 안영준이 그 두 명보다 훨씬 좋은 선수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수비의 어떤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사실 실링이 송교창 그 양홍석보다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야, 이 선수가 엄청 실속이 있구나. 진짜. 그래서 야, 양홍석, 송교창이 부럽지 않다. SK가. 네.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수비의 어떤 견실함을 가지고 미스매치 활용을 했을 때의 안영준의 위력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원희 얘기. 네, 원희. 예,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문제가 원희. 예, 문제가 원희? 문제가 원희? 문제가 원희.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문경 감독이 어제도 이 얘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 넣어준 선수가 미네라스 말고는 없다. 원희가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 예, 각 팀이 원희 수비법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잘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다. 원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어떤 공개적인 발언을 하신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시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좀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찰나의 스피드만 해도 이게 그 슛의 어떤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느려요. 근데 높이가 좋냐? 높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냥 파워로 밀고 가고 자기의 테크닉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왜 플로터를 안 하고 어펜 언더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점프력 문제 그리고 이제 몸무게 문제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원희가 지난 시즌만 해도 김선영과 2대2에서 그 엘보 쪽에서의 어떤 그 플로터로 상대 빅맨들을 털어먹는 득점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빅맨들이 원희가 워낙 이 파워가 좋고 골 밑에 공격력이 좋으니까 좀 뒤로 쳐져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플로터로 다 득점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알고도 못 막는 게 있었는데 이번 시즌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또 어떤 관리 문제 네. 꼽으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체중이 이렇게 불어난 상태에서 SK가 원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극대로 살려도 지금 뭐 몸무게를 빼지 않고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그렇게 한계는 있다. 근데 근데 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간결하게 진짜 3점 라인 밖으로 빼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숏놈 같은 경우에는 외곽 수비 어떤 그 체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제도 1쿼터에 원희가 석점 3개를 던지면서 모두 꽂아 넣었죠. 그 부분이 기사를 제압하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원희에 대한 그 싱글 포스트에서 1대1 공격에 대한 의존도는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원희를 밖으로 빼서 2대 공격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원희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출전 시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 네. 네. 지금 지금 잘 줄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미네라스 1옵션 론을 좀 한 3라운드부터 주장을 좀 하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 코칭 스태프가 전술적으로 뭘 조금 더 한다고 사실은 이게 뭔가 그거를 깨고 다시 올라올까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미네라스가 워낙 좋고 미네라스가 있을 때 스페이싱이 워낙 잘 되고 그래도 SK가 빅맨 자원이 그래도 풍부한 편이잖아요. 최부경도 있고 어쨌든 뭐 활동량이 떨어지면 김민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이 있을 때 문제는 사실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 활동량 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냥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예, 사실은. 예, 그렇죠. 뭐 공격이야 뭐 다른 선수 해준다고 해도 트랜지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백코트도 안 되고 수비할 때 그냥 골 밑에 가만히 서 있어서 이 미드레인지 공간이 그냥 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험하게 득점을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옵션으로 쓰시면서 어떤 원희가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또 몸 상태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